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방행정통합과 지방재정, 대전 충남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의 기획세미나 국회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국행정학회 총무이사 김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지방행정통합의 실질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현장을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며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본 행사는 한국행정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장철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입니다.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님입니다. 충남대학교 이재경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입니다. 토론 사회를 맡으신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님입니다. 부경대학교 이재원 교수님입니다. 건양대학교 정원희 교수님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박사님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상범 박사님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성조 박사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님을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행정학회 회장 성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최해 주신 장철민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네 기빈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학의 발전과 지방 통합을 통한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 뜻깊은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행정학회는 지방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기획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방행정통합은 현 시기 한국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지방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열쇠인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과 성장의 이슈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정을 확보하더라도 밑빠진 독이라면 무용지물입니다. 통합을 계기로 제기되는 지방재정과 지역성장의 이슈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인프라가 결합했을 때 지역 내 총생산 GRDP 197조 원 규모의 국내 3위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미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새로운 재정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정 분권 강화와 신세원의 발굴, 그리고 통합 이후의 재정 자립 구조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우리의 바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특별법을 잘 만들어야 하지만 특별법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계기로서 중앙지방의 관계 변화, 지방정부 간 경계 허물기, 주민의 삶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계 만들기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한국행정학회는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이라는 기치 아래 분절된 논의들을 하나로 모으는 학술적 정책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제시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행정통합에 실질적인 나침판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장철민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 기획하고 진행해 주시는 우리 성시경 행정학회 회장님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토론회 공동주최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머릿속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전 충남의 통합을 계기로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천재이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로 이 큰 기회를 이 새로운 우리의 미래, 꼭 우리 충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어 나가는 뭔가 좋은 상상력, 희망적인 상상 안에 이제 가득 차 있었는데 요 며칠 새에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도 좀 복잡해서 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과 저희 대전 충남이 함께 이제 하면서 생긴 복잡성의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입장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오늘 어제부터 이 행안위에서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저는 이 토론회 오느라고 못 왔는데 저희 대전 충남 의원들도 소위 옆에 많이 몰려가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을 전하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조금 분리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기회를 맞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더 나은 상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에 1, 2차 재정분권 할 때 저도 그때 이제 원내대표 이 정책실장도 하고 해서 지방이양 사업들 그리고 2차 재정분권 할 때 여러 가지 이 정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 고생을 해서 늘렸던 지방재정의 규모가 지금 논의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지방소비세율을 한 4차례 정도 1, 2차 재정분권 하면서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10%에서 25.3%까지 한 4단계로 올렸던 걸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제 통합 이후에 1년에 5조 정도의 이 재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1, 2차 재정분권에 비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 혁명적인 수준의 변화인 게 굉장히 분명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지속 가능하게 또한 안정되게 만들 거냐. 사실 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등등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너무 이제 약간 경기를 심하게 타고 이 지방소비세도 부가치세 베이스라 그나마 안정되기는 하지만 약간 경기를 오히려 거꾸로 타는 경향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저희도 사실 이 민주당 안에 충청특위가 이 법안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재정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행안부 기재부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밖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은 있지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혁명적인 진일보를 이루는 이 3차 재정분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정말로 지방재정 혁명에 가까운 결론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말씀 주시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 통합특별법 처리 이후에 저희가 이 국회에서도 이 뭔가 논의해 나갈 내용들이 아마도 진짜 재정분권, 그리고 이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5극 3특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확실한 재정적인 뒷받침과 이 제도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앞으로 뭐 지금 요 며칠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마도 명절 이후까지 2월 내내 저희가 이 통합법안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은 곳에서 쏟아내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 계기,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내지는 이 일이 앞으로의 큰 발전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후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통합 세 번째 기획세미나를 기념하는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하나, 둘, 셋.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의 발표 시간은 약 20분 내외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는 지방재정과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임상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임상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방재정과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행정통합을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행정통합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행정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재정분권을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통합은 왜 하려고 하는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행정통합은 그동안에 수도권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이 수도권 편중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도권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2의 수도권, 제3의 수도권을 형성해야지만 지금 현재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행정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해당 그 특별시라고 하죠. 지금은 이 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은 제2의 서울, 그리고 제2의 수도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그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통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재정분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통합은 행정통합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두 개는 양립하는 측면도 있지만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가 언제죠?
부모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에는 결국 우리가 취직을 해서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독립을 되었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 의견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부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정분권은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있고 상위에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금 이제 지방정부보다 더 많은 재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이제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재정분권을 추진해서 독립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통합을 얘기하거든요. 행정통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또 지방소멸의 문제를 행정통합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지방소멸의 문제도 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행정통합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정통합을 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니 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수도권들을 만들자, 제2의 수도권을 만들자라는 것인데 지금 지방소멸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했었던 n분의 1씩 균형발전,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다 발전시키겠다라는 패러다임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각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도대체 행정통합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정통합의 목적은 수도권 대비 경쟁력을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통합시를 만들자라는 특별시를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속도 조절은 필요한 것은 아닌지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자 일단 단계별로 생각을 하자. 균형 발전을 추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균형 발전을 추진했는데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수도권 편중밖에 없었거든요. 중앙정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균형 발전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편중이 심화됐을까라는 측면을 이제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는 균형 발전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제2의 수도권, 제3의 수도권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후광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접근을 해야지만 지금 이렇게 1극 체제, 수도권 1극 체제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더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지금 수도권 편중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 2020년도, 2019년도에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을 합니다. 좁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수도권에는 좋은 것이냐? 지금 보시면 수도권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인구 밀도가 심화가 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범죄율이며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행복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수도권 편중이 과연 수도권에 조차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비수도권 측면에서 이제 살펴본 부분인데요.
그러면 비수도권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 물론 지방자치단체 존립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라고 봤을 때 이 지방의 어떤 부 이런 것들이 인구뿐만이 아니라 이 부조차도 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연관표라는 지역산업연관표라는 이 분석 방법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수도권에서 아무리 열심히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남는 부는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남는 부분이 일정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과 경기를 제가 빨갛게 해놓은 부분이 바로 이 서울과 경기로 지금 유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이나 부가가치나 다 이렇게 아무리 시도에서 지방의 시도에서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지금의 구조로 가게 되면 그러면 수도권으로 인구뿐만이 아니라 부까지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우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재정분권의 오해와 진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정분권을 사실 우리 재정분권 추진하면은 항상 그 중앙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가 부족해? 얼마가 부족하길래 돈을 자꾸 달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재정분권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국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정해져 있는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정분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판을 흔드는 거죠. 이렇게 재정분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얼마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 그 돈 부족한 수준을 이야기를 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원을 확충해 줄게. 그런데 지금 순세계금 남잖아. 그러면 재정분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은 바로 이제 제가 이 그래프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맞춰서 재원이 가야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에서 60%의 일을 한다면, 그러면 조세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도 60%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지방정부는 재원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정부의 세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게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중앙정부의 세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고, 그러면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맞춰서 세입이 가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맞춰서 세입이 가는 부분을 또 쪼개보면 저렇게 지방세하고 이제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지방세하고 저 기타라는 부분이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세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앙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더 세입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중앙정부 순수입 더하기 국고보조금 더하기 지방교부세 더하기 지방세라고 있는 부분이 저 오른쪽에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중앙정부가 남는 잉여 재원이에요. 저 잉여 재원이 지방이 부족하니까 이제 저 잉여 재원을 지방에 이전시킵니다. 이전시킬 때 이제 생색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저렇게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로 줄 때에는 꼬리표 이런 게 달리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용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분권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을 좀 늘려달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중앙정부는 저 국고보조금을 손에 쥐고 있고, 저 국고보조금을 지금 많이 이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저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에 일부 재원을 대주고 나머지를 지방 보고 매칭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방이 필요 없는 사업도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정을 하면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분권은 저 지방교부세와 저 지방세를 늘려주고 국고부조금을 줄여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방정부의 재원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재정분권은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재원이 있는데 이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제 재원을 확충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분권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저 국고부조금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저 국고부조금을 얼마만큼 어디서 줄일 거냐? 저 국고부조금을 줄일 때 특히 이제 공모용 보조금하고 비공모용 보조금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지금 이제 공모용 보조금이 더 큰 문제더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재정을 이야기를 할 때 끈끈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들 아시면 아마 좀 이제 생년월일이 좀 이제 이제 이른 분들일 텐데, 저 끈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끈끈이라는 게 재래시장에 가면 그 생선 가게 뭐 이런 데 보면 해충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 해충들을 잡기 위해서 노란색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 노란색 종이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거든요. 그러면 팔이나 목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딱 달라붙죠. 그것을 이제 우리 끈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붙는다고 해서 이제 끈끈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가 저렇게 이전 재원으로 내려줬을 때 지방정부가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벌어들인 세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를 비교를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이전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지출들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끈끈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끈끈이 효과를 유발시키는 재원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재원이 저 공모용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모용 보조금을 줄이면, 그러면 보조금을 줄일 수 있으니 그 줄여든 보조금을 지방세나 아니면 교부세로 내려주자라는 게 재정분권의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분권은 결국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그럼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결국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재정분권은 분명히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몇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재원이 어디로 지금 갈 수밖에 없을까요? 수도권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정분권을 통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재정분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수도권 편중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방재정 세제의 현주소인데, 이게 보시면은 지방재정 규모를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가 지금 두 번 2010년하고 2023년도에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감소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를 보게 되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입 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이게 경기 침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세입 항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전 재원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다가 2023년도에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분권으로 인해서 이제 잠시 주춤했죠. 하지만 최근에 자료들을 보게 되면 또 다시 이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순생여금인데, 순세계 잉여금은 중앙정부의 순세계 잉여금하고 지방정부의 순세계 잉여금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지방정부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양입제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세출을 맞춰요. 근데 중앙정부는 반대죠. 세출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세입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중앙정부가 할 때에는
추경을 통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런 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세입을 만약에 결정을 했는데 세입을 너무 과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세출도 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저 세입을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 순세익잉여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만 보고 지방 재정이 여건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저렇게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순세익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저 순세익잉여금은 작년에는 남는 거였지만 올해에는 저게 이제 세입의 항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의 세입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 순세익잉여금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순세익잉여금이 지금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그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그 재정분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조세 중에 지방세 비중을 보게 되면 이렇게 8대2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 소비 지출을 보게 되면 4대6이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비해서 재원이 더 같고, 이것을 이제 이전 재원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주는데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좀 크다. 이제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자치단체 유형별로 이제 살펴본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재정 여건이 취약해지고 있고 재정 형평성은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전 재원의 의정 경향이 심화돼서 지방 재정의 자율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관계는 이제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우리 통합을 할 때에도 바로 이 복잡한 재정 관계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를 잘 파악해서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그다음에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관계가 특히 이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잘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분권이 있거든요. 요 둘 간의 관계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결국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소득 분배 형평성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세 지방세 이양, 이것을 좀 더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금 부가가치세에 부가세 형태로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7.5%까지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이 부분을 늘려서 재정분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방에게 신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그걸 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 활용 여건을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지역자원시설세와 레저세 이런 것들을 개편해서 이게 파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환경 변화에 맞춰서 신세목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교부세 정률분의 세율 인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재정분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형평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모용 국고보조 사업을 대신에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도권 편중이 너무 심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정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통합을 지금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정치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이 행정 통합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바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임상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충남대학교 이재경 교수님께서 지방행정통합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이재경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제를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님과 그리고 장철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그 주제는 지방행정통합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왜 행정구역 통합인가에 대해서 앞서 발표자 분도 그렇고 여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지방에도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수도권 자체에도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대전 충남 지역으로 제한해서 본다면 충남의 경우는 15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소위 구도심과 신도심이라고 하는 동서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되게 된다면 지역 내 총생산이 약 197조 원에 달하는 국내 3위 규모의 메가시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 효과는 이와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복지 혜택 증가, 광역 교통망 건설, 그리고 재정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대전과 충남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강점을 연계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대 효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논의된 것들 중에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를 중점으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즉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구역을 두 개를 합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재정과 경제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실제 재정 경제 효과는 통합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예측되며 어떤 조건에서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통합으로 인해서 실제로 행정비용이나 경상경비 절감, 즉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출의 증가, 부채의 증가만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통합 인센티브와 특례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재정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대전의 과학 R&D 기반, 충남의 제조, 항만,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통합되어야 직접 연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 우선순위 설정이 이루어져야 내부 불균형, 그리고 지역 내 불균형이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재정 발전 성과가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권 기반 서비스와 민주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거버넌스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이 통합 이슈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긍정하는 그런 논거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규모의 경제이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조직 통합과 또 중복 기능 축소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지역 공공재를 공급을 할 때 지역 공공재의 배제 불가능성과 그리고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그런 특성 때문에 그 범위가 일정 지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스필오버 이펙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거래 당사자뿐만이 아닌 그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광역 통합으로 인해서 범위가 커지게 되면 이와 같은 외부 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의 대척점에 있는 논리는 소구역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티브 모형에 의하면 그 주민의 이동성이 즉 거주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민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 있고 발로 하는 투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패키지를 보고 가장 자신이 만족하는 그와 같은 재정 패키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이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더 다원화 또 다양화되어 있을수록 그 주민들의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또 오세 분권화 정리에 의하면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방 공공재 공급은 지방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중앙 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규모가 커지게 되면 관리 비용이 증가해서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방 정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규모, 더 커진 지방정부의 규모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 의하면 1인당 기준 재정 수요액과 인구 규모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기준 재정 수요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 중요한 그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뭐 성남시라든가 서울 그리고 여타 그 광역시와 같이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의 경우일수록 기준 재정 수요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단위 비용이 적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와 같은 단위 비용이 훨씬 더 크고 따라서 통합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그 단위 비용을 감소, 절약, 효율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공재에 대한 수혜를 더 많이 받게 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 효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출 측면으로는 각종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지출 감소 효과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특히 통합 초기에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통합 비용 등등과 같은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입 측면으로서는 인구 GRDP 규모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늘 가능성도 늘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전망이 존재를 하고요. 반면에는 뭐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초기 지출이 한 번 늘어난 것이 다시 그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의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그다지 그 큰 효과를 얻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물론 대전 충남과 같은 대규모 단위 행정구역의 통합은 이루어진 바 없으나 1990년대 도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통합 창원시의 경우를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그 통합으로 인한 재정의 개선 효과 혹은 경제 효과가 미미한 정도 혹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실증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연구에 의하면 임상수 외 2023년 이 연구에 의하면 광주와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에 대한 통합을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을 한
그런 그 실증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입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세출도 꾸준히 감소를 해서 결국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되는 시나리오로 이렇게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 모형이 이 결과대로 시나리오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하나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행정 통합을 통해서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억제될 때에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 유출 방지의 성과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행정 통합뿐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로부터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서서 광역경제권 재편 전략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통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재정 상태가 무엇이고 만약 통합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이득을 얻고 혹은 손해를 얻고 혹은 둘 다 이득을 얻고 둘 다 손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예측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세출 규모를 보면 전국 세출 결산 규모가 약 38% 증가할 때 대전은 그것보다 하회하는 증가분을 보였고 충남 그것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훨씬 지출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에 연계해서 재정 자립도의 경우는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가, 즉 그 독립적으로 스탠드얼론 할 수 있는 그 역량, 능력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 재정 자립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재정 자립도의 경우는 대전마저도 평균 이하로 최근에 내려왔을 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으로 인해서 산업과 세원 기반 확충 정책이 결합돼서 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정 자주도의 경우는 전체 세입 중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원, 그러니까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자율성을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재정 자주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정 자주도는 여기에 보면 또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 대전은 하회하고 충청남도는 상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변동폭이 큰 지표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해봅니다. 또 예산 대비 채무 비율 같은 경우는 대전이 특히 최근에 인프라 투자, 특히 트램 건설과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충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통합이 두 구역이 통합되었을 때 어느 정도 안정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과 재정 서비스 투입 수준을 나타내는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을 보면 둘 다 충청남도가 전국 평균과 대전시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높은 지출 규모가 통합 시에 균형 논쟁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충청남도는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전은 손해만 볼 것인가? 여기 이 표를 보게 되면 최근에 그 수출입, 그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충청남도가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컨셉, 그러니까 대전의 과학기술 R&D 중심, 그리고 충청남도의 그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그런 산업들이 두 개가 결합이 되었을 때 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한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행정구역의 단순한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이 통합되고 중복 기능이 축소되고 경상경비가 절감되는 통합 그 자체로 인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법이 부여하는 각종의 특례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책 패키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는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 그 산업 체질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투자 산업 효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발의된 바가 있고요. 또 이번 달 2월에 그 2월 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를 중심으로, 가장 최근 것을 중심으로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특별법안에서 재정 관련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양도소득세가 원래 국세이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는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보통교부세에 산정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을 보정해서 초기 재정 안정장치로 작동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에 있어서는 통합특별교부금을 설치해서 내국세 1000분의 3을 배정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산업에 한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단축과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았고요. 그리고 각종 특구, 클러스터, 전략산업에 대해서 집중 유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또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배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대 가능과 같은 지역경제 유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를 의회 3분의 2 동의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공기업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자율성 확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즉 각종 개발과 투자에 대해서 보다 유연성,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안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 10월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그 법안과 차이를 살펴본다면, 작년 국민의힘 법안에서는 그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와 같은 그런 재정규율을 아주 강하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대신 재정 여력과 투자 속도로 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민주당 그 법안에 대해서, 최근 법안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또 위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불이익 배제 원칙인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제52조에 그 법안의 불이익 배제 원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익보다 더 감소하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행정 비용이 줄게 되면 재정 효율성이 달성되면 이전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이것은 불이익 배제 원칙과 상충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이 하나의 재정 인센티브의 역설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통합으로 절약된 비용이 보상이나 추가 인센티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태까지 그 교부세를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분을 메꿔주는 형태로 손실 보전을 하는 것이 기본 컨셉이었다면, 이것을 통합법안에서는 성과 유인형으로 보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시적 보정 개수를 부여한다든지, 절감분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교부세 하한을 보장한다든지, 지표를 분리해서 행정 운영비에 대한 절감분만큼은 일정 기간 동안 수요 감소로 반영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불이익 배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규모의 경제로 재정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는데, 이 불이익 배제 원칙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걸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보험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재원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따라서 재정 안정화 장치가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0년간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보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영구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10년간 지원받는 것이 딱 끊기고 나면 재정 절벽이 발생해서 그때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힘든 상태로 돌아올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또 뭐 경비나 채무 비율, 고용률, 단기는 건설 고용이 증가하고 중장기는 제조, 서비스, R&D, 산업의 고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효과나 교통투자 동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불균형과 공간적 편중 우려입니다. 투자나 클러스터 특구의 상당 부분이 종전, 대전이나 서북부, 논산, 계령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부 사실은 그 인구 소멸 지역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근본 취지에 더 맞닿기 위해서는 이 시군 구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나 개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규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재정 규율과 위험 관리 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배분 원칙은 그래서 그 균형 성장과 관련된 것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고요. 그리고 개발을 했을 경우에 클러스터 그 지역, 투자 지역에 환경적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사회적 갈등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야당에서 주로 비판하는 것인데 노력한다. 우선 지원한다라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법적 구속력 있는 지표와 평가, 페널티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행정기관 간 그 권한 배분 평가 감사 구조가 다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합 효과에 대한 것을 보게 될 때 가장 비관적으로 봤을 때와 낙관적으로 봤을 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성장 효과가 작아서 재정 여력 체감이 제한될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성과되고 만약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생산성과 수출이 증가하고 고급 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시기별 구분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직 통합으로 인해서 뭐 청사 재배치 신축 등등으로 인해서 초기 비용 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단기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 토목과 같은. 그런데 중기적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가시화돼서 행정 효율화가 달성되고 또 인프라 투자 효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가 개편이 돼서 재정의 체질이 개선되면 자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이후에 이것을 정말로 통합이 재정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으로 어떤 제대로 된 효과를 누렸는가를 보면 투자, 고용, 생산성, 공간 구조와 같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지표로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효율성의 지표뿐만이 아니라 형평성의 지표, 즉 권역별 GRDP라든가 권역별 SOC 접근성과 같은 그런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재정적 인센티브에 유인되어서 재정 규모 확대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것이 경상 지출만의 비중만 확대되면 그 의미가 없을 것이고 경상 지출을 오히려 감소시키면서 자본 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즉 투자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따라서 단순 광역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여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원 증가뿐만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인구 구조 변화를 통해서 자체 세입을 강화하고 구조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10년의 완충기 동안 무엇을 구축하느냐가 그 이후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균형 발전 소외되는 지역을 돌보지 않으면 설령 우리가 의도하는 경제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수능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몇 가지 제언을 해보자면 그 지리상 세종 또한 인접해 있는데 세종과의 통합 가능성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늘 지방 분권화, 재정 분권화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슈죠. 국세 지방 이전 논의라든가 아니면 헌법으로는 헌법 개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뭐 지방세 조례주의 같은 것, 거대 담론들을 이 통합 이슈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예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국가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바로 재정 예산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통합 또한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장례를 정리한 후 방금 들은 두 분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세션은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한국행정학회 총무이사 부산대학교 김필이었습니다. 장례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청주대학교의 손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한국행정학회가 주재하는 지방행정통합 기획세미나, 지방행정통합과 지방재정, 특히 대전 충남 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미나에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자는 항상 잘 아시다시피 시간 관리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하신 분들을 토론자로 모셨으니 먼저 소개해 올리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는 부경대학의 이재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는 건양대학의 우리 정원희 교수님, 네,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우지영 박사님이십니다. 네. 네 번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상범 정책실장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성조 박사님이십니다. 네. 두 분의 주제 발표 역시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로 우리 임상수 교수님께서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재경 교수님께서는 지방 행정 통합이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아주 세밀하게 발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우선 지정 토론자분들께는 한 7분 내외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재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예, 부경대학교 이재원입니다. 저희가 광역 통합에 대한 논의들은 이게 대구 경북 통합부터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쪽에서 많이 있었는데, 아마 재정을 주제로 해서 지금 논의는 제 기억에 오늘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재정은 항상 예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재정 전문 학회들이 좀 했어야 되는 건데 행정학회가 먼저 좀 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조금씩 관점을 달리 보고 있는데, 행정통합과 이제 이 재정분권, 재정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토론문을 작성하다가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주절주절 이제 토론문에 적긴 적었었는데, 이거 이외에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행정통합과 재정분권은 딴 이야기인데 왜 섞었는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분권은 분권국가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행정통합은 통합을 하니까 국가가 그냥 통합 인센티브 좀 주는 거예요. 그죠? 5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났으니까 재정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데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이야기들과 행정통합을 같이 막 섞다 보니까 작동하지 않는 대안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복잡을 했어요.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집권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를 했던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건데요.
6.25 전쟁 때 이승만 정부가 지방자치를 했죠.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중앙 권력들의 지방 분산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부활됐고요. 그 말은 뭐냐면 재정적으로 매우 집권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지방 통합이라든지 다시 재정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결과적으로는 집권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 없이 현재 있는 수준에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분권이 아니고 집권이 되는 거고 다 중앙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통합이라는 자체의 키워드가 집권이지 그건 분권이 아닌데 그걸 분권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이제 제 고민들이 이게 결국 그 전문가들이 좀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게 이제 제 고민의 토론문 쓰면서 이제 그 기본 전제였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서 좀 이렇게 둥그리 뭉실하게 정리했습니다만은 그 37쪽부터 이제 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광역 통합이 지금 들어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2단계 지방자치다 이렇게 해서 1단계 지방자치할 때 이미 시군 기초에 대한 통합을 했었죠. 그리고 2단계 통합인데 개별 지자체들이 분산적으로 하던 것들을 중앙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담아낼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통합은 기본적으로 정체 영역이지 행정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정체 영역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은 이제 국민 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대응하는 주민 주권 시대라는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데 이거 없이 국민 주권 시대의 통합 이래 들면 국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직권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아니죠. 국민이 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위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는 하지 않고 이제 우선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잘못하면 돈독이 들면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들이 잘 안 하는 거라서 그 38쪽에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된 부분들입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충남과 대전에 돈을 합치면 본청이 16조 한 17조쯤 될 때 작년 최종 올해 좀 더 많을 거예요. 거기에 5조가 순증으로 내려갈 겁니다. 뭐 다들 이거 뭐 국고보조 사업들 이렇게 박스가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재정 수입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 그러진 않고 그냥 5조 순증으로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벌어들이는 순이익만 해도 국가는 지금 작년보다 몇십 조 정도 수익이 더 재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한 10조 뭐 20조 정도를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국내에서 투자하겠다는 거는 별 문제는 아닐 거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그 지방 재정 체계에서 수용 가능할 건가? 잘못하면 얇은 전선에서 큰 전기가 들어가면 전선이 탈 수도 있다.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를 좀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봤자 지금에 있는 재정 투자 구조로 또 5조를 주면 곧바로 수도권으로 다 그냥 돈이 집중될 거다. 돈이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투자나 이제 기반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밑빠진 독에 그냥 5조를 주면 그냥 바로 중앙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가 돼버릴 거다. 지역에 아파트 올라가면 다 브랜드가 보면 서울 거죠. 그 지방 브랜드는 없죠.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지금 각종 이제 지자체 통합하면서 특별법들을 계속 이제 대구, 경북, 뭐 대전, 충남, 부산, 경남도 그랬고 했는데 되게 추세를 보면 재정 파트가 제주 특자도의 내용들을 대구, 경북이 응용을 하고 그게 대충해서 좀 더 응용이 되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쭉 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매우 지역 이기적이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다른 지역의 돈들을 우리 지역에 다 들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 특히나 그 돈이 수도권에서 만들어진 돈 같으면 인구의 절반을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런 식 게임으로 들어갔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그러한 돈들이 지특회계에 자기네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중앙정부의 재정체계로 바로 쑥 들어가겠다. 분권이 아니죠.
철저하게 직권된 시스템을 가겠다는 것이 왜 재정분권의 개념으로 가는가. 그리고 자기 지금 예산의 40% 이상이 보조사업으로 지금 돼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러한 체계에서 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더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는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업부서에 가서 중앙정부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역량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대답할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30년 동안 중앙정부 지침대로 사업하는 게요. 우리가 재정분권 기능이양이 계획과 직권이 분담된 상태에서 직권만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이양을 많이 할수록 직권화되는 재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논의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광역 기초관계들을 고민 안 해도 되는가? 이건 이제 단체장이 저는 개인의 이제 행태 인식 역량 이것도 문제인데요. 대전의 대도시를 관리하던 거와 충남의 도를 관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형태든 간에 한 사람이 됐으면 다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초에 많은 권한을 이양을 해주고 통합단체장은 매우 특화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관기초 관계 없이 이 개편 없이 그냥 이렇게 통합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나이브한 거 아닌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원이 좀 빠졌다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40쪽에 있었던 건데 5조를 준다면 이거를 중앙에 주면 안 돼요. 지금 논의가 지특의 뭐 광역 개정을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지특은 일반의 특별회이기 때문에 1년 단위 예산이거든요. 안 쓰면 가요. 지금 올해 당장 5조 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거예요. 거기 뭐 계획 만들고 주민 협의하다 보면은 한 2, 3년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5조를 받으려면 지역에 바로 돈 받는 통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이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방재정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전국 단위 지방재정이 아니고 그 지역만을 지방재정의 특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좀 복잡할 건데 아무튼 기금 방식을 만들어서 지방이 먼저 돈을 확보해야 될 거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돈을 줘야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요. 돈을 안 쓰고 있고 2월 되니까 그럼 또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좀 글을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좀 즐거운 상상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5조가 그냥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 놓고 터널 뚫고 이러면 요새 터널 하나 만드는데 한 4, 5천억 들 거예요. 좀 큰 거 하면. 그거 n분의 1로 나눠보면 사업 한두 개 하면 5조 그냥 나가요. 문재인 정부 때 재정분권하면서 5조 원의 순정이 지방에 갔는데 중앙은 목돈이 갔는데 지방은 다 푼돈으로 가서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게 갔어요. 돈이 그렇게 쓰여지면 곤란할 거니까 그런 대규모 투자 사업은 중앙정부 국고보조 받아서 하고 실제 이 5조에 대한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생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건 좀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전기 있는 곳이 기업이 온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자. 온 사람들이 지방 근무를 부러워할 정도로 사람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5조를 쓴다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주 4일 근무제, 복수 주소제, 대중교통 전국 완성체제 여기에 그냥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판교밸리가 아예 대전의 유성구에 다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해서 우리는 사람 중심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상상력을 좀 해보면 새로운 지역의 비전들이 있지 않을까. 기존의 중앙에 돈이 빨려가는 방식의 투자를 계속 5조를 더 집어넣으면 그게 과연 지역에 남을 건가. 이런 것도 내부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워낙 많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은 충분히 초월하셨습니다. 초과하셨기 때문에 바로 정원희 교수님께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원 교수님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가 조금 사례를 들어드리면 저도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될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관여를 했었는데 관광이 늘고 수요가 느니까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 늘어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뭔가 행정을 더 해야 되는데 수요는 늘어나요. 그럼 이게 왜 늘어났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늘어난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사무가 위임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무는 더 늘어나는 구조인데 재정은 실제로 그렇게 막 증가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지금 그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오영희 지사님 저한테 본인이 한 100명 정도 진짜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뺄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라는 거죠. 총회인건비에 막혀있고 뭐에 막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는 총회인건비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만한 사람을 못 뽑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조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특별법에 굉장히 잘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 다른 분야의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충남은 5대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전체 비전으로 나와 있어서 예를 들면 저쪽 서천 예산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로 잡고 있고 뭐 그런 게 있고 또는 뭐 그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천안 아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그런 계획들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전은 그런 계획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게 있는 도시라 저도 그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 세 개의 법안을 비교를 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전특별자치도 법안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특별법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2006년도에 나온 법을 가지고.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 부분들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시작부터 거의 마지막까지는 비슷하다. 다만 조항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는 조항만 늘어났을 뿐이다. 이 특례 규모에 대한 조항이 제가 가장 최근 자료를 찾아서 넣긴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현재 여러 개 법안이 있다 보니까 다 달라요. 국회의원들도 다르고 얘기한 부분들도 다르고 어찌됐든 간에 대전 충남은 굉장히 행정 권한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오히려 광주 전남은 돈을 많이 달라는 분위기인 거고 오히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세입 구조를 좀 개편하겠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이쪽들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통합이 안 되었을 때의 문제와 통합이 되었을 때에 대한 재정 문제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도 세이브해 주셨고요. 우선 그러면은 바로 또 우지영 박사님께 또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앞서 토론하신 분들 얘기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좀 토론문은 톤 다운해서 작성을 했는데 학회 토론이라서 특히 이재원 교수님 우려 관련돼서 지금 특별법안 관련돼서 좀 동의를 하고 근데 지금 제가 특별법안 재정 쟁점 중심으로 썼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방 재정의 어떤 구조와 문제점을 같이 좀 조망을 했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전 충남 행정 통합 논의는 여당의 이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제도와 재정 설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동시에 지방시대위원회는 5구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을 제시하며 2026년 예산에는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3.8조 원에서 10.6조 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는 단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서 지방세 구조, 그리고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도 변화, 통합 전후, 기초단체 재정 중립성 확보, 특별법상 재정세제 특례와 중앙정부 균형발전 재원의 연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토론회에서는 지방세,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구조와 충남 대전의 세입 특성, 그다음에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관련 법안 관련돼서 재정 관련 조화, 그다음에 지방시대의 업무 보고 2026년 예산 방향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특히 재정 중립 원칙과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지방 공동세 개편, 포괄 보조, 그리고 초강력 특별 개정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구조와 대전, 충남의 세입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방세 비중과 재정 자립도의 추이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동안 지방세는 61.7조 원에서 114조 1조 원으로 1.85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6.5%로 같은 기간 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3.1%에서 25.3%로 2.2% 증가에 그쳐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1조에서 30조 규모의 추가 지방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재정 자립도는 2014년 43.9%에서 24년 41.6%로 2.3%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자체는 증가했으나 중앙 이전 재원 구조, 지방채 대응 지방비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 재정의 실질 자율성과 자립성은 오히려 약화되었음을 시사하며 통합 특별시 논의 역시 통합 자체가 아니라 통합 이후 재정 자율성 제고 여부를 함께 검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도별 지방세 세수와 대전 충남 위치입니다. 시도별 지방세 세수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24년 동안 전남, 세종, 강원 등 다수 도 지역 특별자치시에서 지방세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상회한 반면 광역시 다수는 지방세 증가율이 전체 지방세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지방세 증가율은 61.2%로 이러한 광역시 중에서도 지방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충남의 지방세 증가율은 97.4%로 도 지역 중 지방세 증가율과 세수 비중이 확대되는 지역에 속해 제조업, 도농 복합 구조를 바탕으로 세입 기반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대전은 세수 증가가 정체된 광역시, 충남은 세수가 성장하는 도라는 서로 다른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이 상이한 구조를 전제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통합 이후 세목구조 단일화, 조정교부금 설계, 내부 재정 조정 방식에 따라 특정 기초단체의 세입 감소 및 재정 자율성 약화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통합특별시 재정 설계에서는 시도 간 단순 합산이 아니라 각 단위의 세입 구조와 재정력 격차를 반영한 배분 보존 장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지방 소비세와 대전 충남의 소비 기반입니다. 지방 소비세는 부가치세 일부를 광역 단위에 배분한 세목으로 2011년 3조 원에서 2020년 16.6조 원, 2024년에는 25.9조 원으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같은 기간 지방세 증가에 52.4조 원 중 20조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소비세는 세율 인상과 배분 기준 개편을 통해 증가분의 68.5%가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지향하는 구조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의 경우 대전은 도심 상권과 공공서비스 중심의 소비 기반, 충남은 제조, 물류, 농어촌이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지며 지방 소비세 세입 패턴에서도 상이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통합 특별시 출범 이후 지방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계열 세입은 통합특별시 전체 재정뿐 아니라 시군구 간 재정 격차와도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지방 소비세의 수도권 편중과 비수도권의 구조적 열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2024년 기준 약 20조 규모로 지방세 총액의 17.5%를 차지한 3대 세목. 그러나 2024년 지방소득세의 약 65.4%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징수될 정도로 편중이 심각하며 지방소득세 세원의 근간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역시 68.5%, 7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은 지방소득세 확충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행 납세지 규정도 비수도권에 불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급여 지급자의 소재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기업 본사 및 금융기관이 집중된 서울은 근로소득분 지방소득세만으로도 주소지 기준보다 약 4,956억 원을 더 얻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경기, 다수 광역시, 충남 등은 통근 구조와 주소지, 근무지간 불일치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분석됩니다. 2014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시 180%, 인천, 서울, 제주 순입니다. 이에 비해 대전의 지방소득세 합계는 2014년 2,210억에서 2024년 4,120억 원으로 86.4% 증가, 충남도는 14년 4,530억, 2024년 8,280억 원으로 82.8% 증가하는 데 그쳐 세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수도권과 타 광역시에 비해 크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요약하면 대전 충남은 지방소득세 세원이 서울 수도권만큼 집중되어 있지도 않고 납세지 규정으로 인해서 직접 수혜도 크지 않은 중간 유형 지역으로 도농, 제조, 서비스 구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설계에는 이러한 지방소득세 수준과 증가율, 수도권 편중 구조 속에서의 비수도권 재정 역량, 그리고 납세지 규정, 지방 공동세와 논의와의 연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쟁점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앞에서 재정세제 관련된 특별법안의 특례 쟁점은 토론자들이 말씀한 바가 있어서 건너뛰고 앞에서 강조한 통합특별시 전환 시 광역시세와 도세 체계의 세목 구조가 달라서 특정 기초단체의 세입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구 밀집 구와 면적이 넓은 군의 재정수를 동일 기준 조정 교부금 체계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와 유성구 이런 어떤 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효율화에 따른 경비 절감이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수요 감소로 인식돼서 총 재정 규모가 줄어드는 통합 인센티브 역설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재정 중립 원칙을 둬서 세목 구조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초단체별 세입 감소와 재정 격차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지방소득세, 지방공동세 논의를 좀 연계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끝으로 지방시대위원회 부분과 2026년 예산 부분도 우리가 이 통합 논의와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5구 3특 전략 포괄보조금이 확대된 부분들과 이 충청권 광역 설계하는 초광역 개정과 충남 대전 재정 특례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26년 예산에서 포괄보조금이 확대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안 민주당 발의로 발의된 특별법안은 조금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앞서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어떤 지방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구조 격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한 후에 특별법안의 논의가 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촉을 해서 죄송하고요. 자, 우선 지정 토론을 마무리하고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상범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시장구청예비 이상범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성시경 한국행정학 학회장님과 우리 장철민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장 핫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또 충남 대전 통합과 관련돼서 법도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또 제시한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의원님께서 제시한 법안도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 부분에서 또 지방재정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먼저 행정통합에 대한 시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우려와 기대가 지금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졸속이 아니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지 않느냐 그게 우려라는 것이고요. 또 기대는 이걸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RDP라든지 등등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와 통합을 토대로 한 어떤 그러한 지역 발전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합 관련된 시각을 먼저 살펴봤을 때 일단 재정과 관련돼서는 지금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바꾸는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재정 분권과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가 정말 파격적으로 그리고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아까 구현도 말씀드렸지만은 겨우 몇 조, 10조, 8조 올리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과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방세 구조 8대 구조는 계속적으로 계속 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 돈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히 복지 쪽이겠죠. 지방에 부담을 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구조로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행정통합의 시각을 바라봤을 때 저는 기대의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도권 집중 완화라든지 대응, 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틀, 새로운 형태로 이 시각을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파격적인 어떤 그러한 제도의 어떤 개혁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앙에서 인구 감소라든지 지방 소멸과 관련된 문제에서 많은 정책을 내어오고 실제로 100조 가까이 썼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그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다른 시각과 뭔가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의 어떤 행정 통합이 그렇다면은 그거를 하는 어떤 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제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의 어떤 국가 운영체의 구축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틀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행정 효율성 측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형태가 안 맞아요. 왜? 특별시 한다고 해서 관료 조직을 늘린다면 당연히 이건 행정 효율성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시각은 그런 측면이 아닌 좀 더 다른 통합을 토대로 한 시너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수도권 지적 완화라든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관련된 부분들에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또는 이 틀을 갖다 어떤 형태로 해서 좀 더 바꿔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이러한 강고한 중앙 지방 어떤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좀 더 지방에 또는 지방 시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의 재정 형태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한민국의 지방 재정에서 순중의 어떠한 형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자치단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 순중을 토대로 해서 그 안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어떠한 실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형태로 나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재정제도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통합하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방세 체계도 문제가 있고 자치구 관련된 조정기업분 체계에 문제가 있고 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것들이 너무 천착이 돼갖고 통합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부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통합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제도들도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체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의미가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 대구 경북에서 특별법안으로 임미애 의원님 법안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통합시 재정 관계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제도와 국고보조금 세 가지 형태에서 본다면 지방재정 수입은 국세 지방 이양이 있어야 된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방재정 관련된 우리가 재정분권에 논의했었던 지역의 투자가 지역의 세금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그 법안에서 나와 있는 부가가치 0.5%를 더 낸다든지, 또는 대구 경북에서 법인세 10%를 지역에 국세 이하한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의 국세 지방 이양을 토대로 해서 지역 투자가 지방세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조정제도 역시 지방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방 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갖다 지난해 어떤 분권 교부세 형태로 해서 교부세 안에다가 그걸 갖다 5조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좀 재정 좋은 제도를 갖다가 좀 바꿀 필요도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 교부금 관련된 문제들도 지금의 자치구와 그다음에 시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통일된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균특 토대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행정통합을 국가와 지방 재정 관계의 어떤 틀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좀 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토론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성조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성조입니다. 일단 이런 토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방 행정통합과 이 행정통합의 논의를 지방재정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게 물론 과거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2, 3개월 안에 이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이 너무 촉박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계속된 재정 특례만 양성하는 식의 이 통합 이슈로 불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행정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와 기능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우선인데, 목표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이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재정도 함께 통합이 되는데, 그 설계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장치로서 재정이 좀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을 먼저 이제 통합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재정을 먼저 논의를 하면 당연히 재정 확보가 목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그 설계나 룰 없이 행정만 통합하면 갈등과 재정 그 절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 쟁점이 될 만한 내용 그 5가지만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이전과 통합이 된 초기에는 분명히 이 많은 전환 비용이 이제 수반이 될 것인데, 이 전환 비용을 이제 같은 지갑이 됐을 때 누가 어떤 재원으로 부담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청사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의회, 조례나 규칙 여러 가지 이제 행정 비용이 수반이 될 텐데, 이러한 전환 비용을 어떤 재원으로 부담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정부에서 주는 이전 재원의 문제인데, 교부세나 이제 보조금과 같은 이전 재원은 총액으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행정이 통합이 되면 분명히 중복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이 산단과 같은 광역 단위의 그 기획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 사업의 재편과 지방비 매칭 부담이 변동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의 재정 격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시형 수요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단지인데 이게 이제 단일 예산 체계로 결합됐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지역의 그 재정, 즉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핵심 이슈로 부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2024년도 재정 자립도를 보면 대전시가 40%인데에 비해 충남도의 재정 자립도 평균이 약 3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군 단위로 내려가면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의 재정 격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통합만 갖고 행정비용이 자동적으로 절감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아까 발제자분께서 얘기하셨던 끈끈이 효과 또는 하방 경직성,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행정비용을 자동적으로 절감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합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이 재정 특례와 관련된 부분은 일괄 또는 영구적인 그 특례가 아닌 한시 또는 조건부 성과에 연동해서 특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실링은 결국은 총액을 갖고 나눠 먹는 구조가 될 텐데, 이럴 때 이 특정 재정 특례가 한시 아니 영구 또는 일괄적으로 재정 특례로 적용될 때는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과 관련돼서 핵심 논의 중에 하나는 연간 5조 원을 4년간 20조 원을 배부를 한다, 중앙정부가 한다는 게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성격으로 이 지원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재원으로 줬을 때 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량성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직접 투자했을 때는 자치단체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재량성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세제 특례를 고려를 했을 때는 지원금이 아니라 국세를 배분하는 이 배분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핵심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행정통합의 검증은 결국은 재정의 언어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떻게 정책으로 실행할지, 그 다음에 최종적인 성과 지표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정책 경로가 있어야 검증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현장의 플로어에는 많은 분이 계시지 않지만 지금 온라인상으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의 발제자에게 발표 워낙 짧은 시간에 하시느라고 다 못한 말씀을 한 1분씩만 핵심적으로 다시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수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행정통합은 예전에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도 그랬고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통합은 일단 중앙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행정통합을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을 통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먼저 그 목적을 먼저 달성하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재경 교수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 다양한 말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이 통합이라는 것이 원 베스트 솔루션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 지방세 구조, 분권, 그리고 권한 이양 등과 또는 헌법 개정까지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재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게 이런 토론에 대한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점으로서 계속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다양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즉 뭐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것이 어떤 하나의 한두 가지 요인으로 되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 문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행정 통합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다른 다양한 문제들 말고 이것을 따로 떼어서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둘 것인가를 좀 현실적으로 논의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몇 분 남았습니다. 저도 사회를 보면서 한 1, 2분만 첨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두 분의 발제자와 5분의 토론자분께서 너무나 많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할 주제들을 던져주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뭐 K컬처, K푸드 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단점일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 AI나 지금 이런 그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잘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러다 보니까 빠뜨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논의하는 지방행정통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지금 논의돼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과거부터 이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이든지 어느 일이든지 명암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 저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지금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과거에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내륙 광역시의 승격이라는 문제가 그동안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100만이 되지 않은 도시들도 광역시로 승격해주면서 정치적으로 지역 안배, 지역 감정을 촉발한 측면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이 해묵은 과제를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조금 이해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재정적인 성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강성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숙제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지방행정통합 기획 세미나 3번째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빈 모두와 또 지금 온라인상으로 저희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